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0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60%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플러스 0.14%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0.35%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도했습니다.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3,200억 원가량 순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단일가 블록딜 물량이죠.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408억 원가량 순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 역시 오늘 코스피를 2,600억 원 순매도했죠.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이 기관과 외국인은 지수 고점 부근에서 또 한 번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미국에서 고용노동 지표와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혹은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난번처럼 지수 고점에서 또 한 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한 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1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93%까지 상승을 했으나 장중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다우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64%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0.0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61.2%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이건 인플레이션의 신호로 느껴져서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플러스 0.87%까지 상승을 했으나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공개된 다음에 아침에 상승했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결국 마이너스 0.1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손을 들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0.22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플러스 0.59%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죠.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애플의 주가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의 상승 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의 애플 관련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죠. BH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다르게 오히려 4일 동안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오늘은 애플이 하락해서 그런지 BH의 주가도 상승하지 못했죠. 장 초반에는 약간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 결국 BH는 마이너스 3.4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애플 관련주 2등주인 인터플렉스는 오늘 마이너스 0.4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BH보다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어제는 미국에서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1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미국의 확진자 수는 6,725명인데 이건 당연하죠.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휴장을 했기 때문에 검사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어 보이는 거죠. 지금 보세요. 미국의 확진자가 26,690명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0명 이하로 감소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자 미국의 크루즈 여객선 업체인 카니발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4.03%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2%로 마감이 되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항공주들도 전부 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카니발처럼 장 초반에는 플러스 3.51%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1.77% 상승 마감.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3.1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를 따라서 한국의 항공주들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6.15%까지 상승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LCC 항공사,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21.3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보시면은 28.55%까지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달성할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상한가를 달성하지 못했죠. 자, 그리고 LCC 관련 1등주는 제주항공인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티웨이 항공보다 상승률이 낮습니다. 7.43%로 마감이 되었고, 티웨이 항공과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죠. 특히 오늘 제주항공은 오랜만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죠. 자, 그리고 진라면, 아니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6.9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 이슈로 인해서 5월 17일 날 이미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늘 조금 이상했던 거는 보통 티웨이 항공이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하기보다는 티웨이 홀딩스가 상한가를 가고 예림당이 상한가를 갑니다. 그 다음에 티웨이 항공이 움직이는데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7.59%밖에 상승하지 못했고, 장중에는 보시면은 22.76%까지 올랐으나 티웨이 항공은 고가를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티웨이 홀딩스는 그냥 아침에 잠깐 올리고 종가까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죠. 예림당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가벼운 주식이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플러스 4.90%로 마감이 되었지만 아침에는 9.51%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쓰레기 같은 게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은 VI 구간이거든요. VI 구간까지 꼬셨다가 바로 빼버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VI 상승가가 3,935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티웨이 항공이 바로 VI를 찍고 위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2등, 3등주도 같이 움직이겠지 생각하고 예림당이라던가 티웨이 홀딩스를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티웨이 항공이 10시에 고점을 찍고 바로 쭉 빠졌는데 티웨이 홀딩스 역시 10시 20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같이 빠졌죠. 근데 정말 작전을 잘 친 게 티웨이 홀딩스는 딱 한 호가였단 말이에요. 1785원이 VI였는데 1780원 한 호가 남기고 바로 밑으로 쫙 빼버렸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그동안 매집했던 검은머리 외국인이 티웨이 홀딩스를 전량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도 보시면은 그동안 이렇게 밑에서 매집했던 금융투자가 오늘 한 큐에 전부 다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이렇게 매수를 했고 단타 전문 기관인 금투는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게 뭐다? 기타 법인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다. 자, 제가 여러분 예전에 LCC 관련주를 매수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제가 LCC 관련 회사를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LCC 관련주들은 재무구조가 안 좋다. 두 번째로는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에어로케이, 플레이강원 등 LCC 관련 회사들이 현재 매각 매물로 나왔으나 그걸 매수하려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LCC 관련 회사들이 불황이고 또 과열됐다란 이야기죠. 거기다가 보통 LCC 관련주가 급등할 경우에는 유상증자라던가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하자마자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였고 이건 시장에서 대형 악재였죠. 자, 그래서 7,200원까지 올랐던 티웨이 홀딩스의 주식은 무려 이틀 연속 급락이 쏟아지면서 하한가를 간 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유상증자 한방 때문에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1,000원까지 내려가요. 1,000원. 7,000원이었던 게 반토막인 3,500원도 지지를 안 해주고 그냥 1,000원짜리가 됐고 나중에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680원 동전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티웨이 관련 주식들은 심심하면은 전환사채라던가 신주인수권 발행 이런 것만 계속해서 제가 급등할 때 절대로 매매 안 하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끝난 뒤에도 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자, 티웨이 홀딩스 주가 보세요. 여러분, 내년이죠. 2021년도에 만약에 적자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2022년도 3월 달에 이 종목 상폐돼요. 왜? 지금 코스닥 종목이고 4년 연속 적자. 거기다가 5년 연속 적자가 계속되면은 관리 종목 편입 및 상장 폐지. 자, 그리고 작년이었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신주인수권도 발행하고 유상증자도 했는데 중간에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도 중단을 했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주가가 오를 때마다 무조건 팔아버려요. 대부분의 LCC 항공사가 뒤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나마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티웨이 홀딩스라던가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엔 최대 주주가 예림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반이 약하죠. 최대 주주가 돈을 못 구해서 티웨이 항공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했었고 직원들도 증자에 불참을 했었습니다. 신주인수권도 대거 매각해버리면서 유상증자한다고 권리락까지 발생했는데 손해배상은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오늘도 티웨이 항공의 수급을 보시면은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30만 주 정도 팔았는데 직원들이 아마 팔지 않았을까?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거나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자, 그리고 LCC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도 이렇게 적자가 지속이 되었고 일본 항공 노선을 축소하고 중국 노선을 늘렸는데 지금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중국에 가려는 사람이 없죠. 자, 거기다가 우리는 한일 협정을 통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무비자 입국이 금지가 되었고 심지어 지금은 비즈니스 트랙 사업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웨이 항공이라던가 LCC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을 개시한다고 해도 솔직히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물론 이건 백신 잔여량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만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량은 2.2%죠. 미국이라던가 영국, 유럽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해외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왔다 갔다 자가격리를 하면은 기본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올해는 무리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리고 LCC 관련 뉴스를 이곳저곳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LCC 항공사들은 적자가 누적된 게 전부 메꾸려면은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라고 뉴스가 나왔고 또 동남아라던가 이쪽 지방이 그나마 LCC를 타고 갈만해서 수요가 있는 편인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비롯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여행객을 안 받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행 선호도가 1위가 일본, 2위가 베트남, 3위가 중국인데 1번 못 가고 2번 못 가고 3번 못 가고 갈 수 있는 데가 뭐 대만도 안 되고 필리핀이라던가 아니면 뭐 괌, 사이판인데 그 전까지 과연 회사가 유지가 될까? 이스타항공처럼 희생 절차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제가 LCC 관련주를 매수를 못하고 있죠. 자,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기까지는 LCC 항공이 1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손실이 2,000억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속도로 적자를 메꾸려면은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데 꼭대기에서 들어가는데 다음날 막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주가가 급락해.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가 희생 절차를 신청한대.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제주항공이라던가 진라면 아니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라던가 애경같이 뒤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스폰서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그렇다고 제주항공이 여러분 유상증자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제주항공에선 유상증자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웨이항공이 오늘 상한가를 잠궜으면 모를까.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못 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출발하거나 다음날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도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티웨이항공은 소폭의 하락 중입니다. 자, 어제 20% 이상 급등했던 형성그룹, 중국 유아용품이라던가 중국 저출산 관련주가 어제 급등하면서 형성그룹 역시 20% 이상 급등했지만 상한가를 못 말았고 아침부터서 이렇게 마이너스 7% 이상 하락, 종가는 마이너스 8.2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어제 이 종목은 상한가를 찍었다가 풀리면서 종가가 21%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아침에 갭도 못 뜨고 종가 역시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정말 더 웃긴 거는 어제 중국 저출산 관련 1등주가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무려 52주 신고가도 갔고 거기다가 상한가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갭이 뜨긴커녕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6.76% 갭 하락으로 출발했고 종가도 14.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3등, 4등주도 마찬가지겠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8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플러스 26.99%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플러스 3%. 그렇다면 위에서 잘못 잡으신 분들은 어제 마이너스 24%였는데 오늘 또 마이너스 1%가 추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지만 스펙주라던가 혹은 장중에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하는 종목은 거의 쳐다도 보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섹터에서만 놀고 있다. 자, 제가 지금 이틀 동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있는 게 미국 증시가 6월 3일날 고용지표를 공개하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 52주 신고가를 뚫기 힘들 것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상승했지만 후반부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말았죠. 이번 미국의 고용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테이퍼링이라던가 금리 인상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도 상승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혼조세를 보이며 관망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미국 증시의 눈치를 보다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는 장이 개장하자마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를 1,000억 원 이상 순 매수하더군요. 어제 장 초반부터서 세게 매수하던 기관은 오히려 아침부터서 이렇게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이렇게 조금 사고 있지만 이걸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 매수할지 매도할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개인 투자자들은 장 초반에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1,500억 원 이상 순 매수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코스피 3,200도 넘었는데 외국인이 현재 매수 중이네. 나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자 외국인과 기관은 다시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매도하였죠. 이러면서 지수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나 큰 반응을 하더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에서 경부선 지하화를 첫 반영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특수건설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오늘은 16,000원을 돌파하면서 아침부터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에는 오늘 하방 VI에 걸릴 뻔했습니다. 하방 VI 터치하기 직전에 약간 올리면서 종가는 플러스 2.64%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장 초반의 상승이 13.20%까지 상승했고 종가가 2.64니까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11% 손실을 보신 거죠. 자, 지금 시각이 몇 시죠? 예, 몹시 흥분이군요. 자,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TJ 미디어가 아침에 상한가를 갔는데 TJ 미디어는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상한가가 풀려버렸습니다. 아침에 단 10분 만에 이렇게 상한가를 말았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너무나 흥분하고 있구나. 지금은 그냥 급등하는 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들어오는구나 느껴지더군요. 최근에 증시에서 묻지마 투자였죠. 스펙주들이 연일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까. 아침에 그냥 거래량이 붙고 상한가를 가려는 종목을 개인분들이 그냥 막 찔러버립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처럼 느린 종목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시간의 잔량을 보셔도 100주 대낮이라서 그런지 100주라던가 200주, 300주 정도밖에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없어요.
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뭐 82,000원, 85,000원만 가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장 초반에 무조건 10만 주씩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를 아침에 살려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TJ 미디어의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만 오늘 매수를 했고 시간의 단일가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3.35% 하락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저렇게 상한가를 못 말면은 그 다음날 무조건 급락이 나오는 게 국룰이죠. 이 종목은 지금 윤석열 테마주로 얽혀가지고 오른 건데 이 종목이 왜 오늘 아침에 상한가를 가는지 다들 아시나요? 예. 대표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윤나라 씨라서 같은 윤 씨네? 그리고 혹시 이 사람 파평윤 씨 아니야? 네, 아니나 다를까 TJ 미디어의 윤 회장이 파평윤 씨래요. 그래서 오늘 TJ 미디어가 아침부터서 상한가를 간 거죠. 그런데 TJ 미디어에서는 공시를 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는 파평윤 씨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상한가를 가더군요. 그건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분명히 크라운제가의 회장도 같은 윤 씨인데 파평윤 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파평윤 씨라고 소개를 해버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간의 상을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종목은 대표이사가 파평윤 씨가 아닌데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때 학습 능력을 가진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TJ 미디어도 파평윤 씨가 아니라고 해도 일단은 윤 씨니까 상한가 가겠구나. 그 생각이 아침부터서 저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진짜 요즘 스펙주부터서 정말 너무한 게 죄다 아침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매수세가 몰립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신고가를 돌파했죠. 자, 오늘 대우건설이 아침에 급등한 이유는 매각 주관사가 결정이 되었다라는 이런 사소한 뉴스 때문에 아침부터 급등이 나왔죠. 자, 하지만 대우건설의 주가는 아까와 다르죠. 종가는 플러스 2, 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장 초반에는 14.25%까지 상승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8%입니다. 거기다 이 종목 매수는 개인밖에 안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 기관의 대량 투매가 나왔죠. 거기다 오늘은 윤석열 씨가 건축가를 만났다란 이런 뉴스가 나오자 아침에 NX가 무려 상한가를 가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NX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상한가가 이렇게 풀려버렸습니다. 자, 1등주가 못 가면 2등주는 더 큰 하락이 나오죠. 자, 2등주였던 한국가구 같은 경우는 18.50%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5.78% 상승 마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 중이죠. OIM INT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7.12%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9.11%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샘이라던가 혹은 NX, 한국가구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는 안 움직이다가 오랜만에 얘가 급등이 나왔는데 얘는 아마 오늘 상한가를 못 가고 이렇게 빠졌으니까 내일 또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등주가 지금 상한가를 못 말았고 아까 TV항공처럼 대동기어라는 이 종목도 보세요.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고 상한가를 못 말고 마감이 되니까 그 다음날 갭이 뜨기는커녕 오늘 마이너스 7.95%로 마감이 되었죠. 장중엔 무려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었어요. 자, 이준석 씨 관련주 삼보산업도 보세요. 어제 갭 상승으로 출발했고 종가도 괜찮게 마감이 되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반대죠.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8%.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지지해주는 척하고 그 다음날 바로 빼버리기. 지수 고점에는 저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무가내로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 들어오면은 손실이 너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수 고점 찍고 지난번에 이렇게 확 내렸는데 이게 포인트로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걸로 보이지만 이 정도 빠지면은 일반적인 종목은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세요. 지수 고점 찍었을 때 이 종목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수가 확 내려갈 때 몇 프로씩 내려갑니까? 한 번 내릴 때마다 5%, 6%, 7%, 8%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져버렸어요. 이런 종목. 차라리 여러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물려도 지금 탈출 기회가 나오는 이쪽 섹터를 보시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말씀드렸던 호텔신라 10만원대 물려 계셨어도 오늘 구조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간 중에서 연기금과 투신 그리고 은행이 매수해서 다시 한번 호텔신라는 10만원대에 복귀가 되었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하방 VI까지 찍다가 그 다음에 끝에 올렸는데 여기 꼭대기에 물려 계신 분들 말고 요 정도까지는 오늘 구조대가 와서 구출을 해줬죠.
자, 그리고 영화 관련주 J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침에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은 보통 주가가 오르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J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던가 요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5일선만 터치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매수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5일선 깨지니까 바로 매수해서 올라가더군요. JYP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일선 터치하니까 계속 반등이 나오니까 오늘 또 이렇게 5일선 터치하자마자 개인들이 무조건 풀매수 하더군요. 아니, 이렇게 조금 지수가 더 빠질 때까지 참아보면 안 되나? JYP 이틀 연속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샀고 장중에 반등 안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잡으면은 37,000원이 지지되나 안 되나 여기까지 내려보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이런데 지지줬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두 번째는 이런데 깨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점 한 번 끼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지지해줄까 안 해줄까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잡아도 37,000원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 부근에서 잡아야지 38,000원 근처에서 잡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39,000원은 깨져야 되는데 39,000원을 계속 지지해 주려고 하더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39,1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38,950원, 38,900원까지 내려갔어. 그러면은 이게 깨지고 이제 37,000원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그 순간인데 달려가게 놔두질 않아요. 이때는 점심시간이라서 수급이 별로 없지만 12시 넘으니까 식후땡인진 몰라도 바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39,000원 위에서 자꾸 누가 살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 중인 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39,000원 저런 데서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장중에 수급만 확인해봐도 외국인이 계속 던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진짜 아침에 막 빨간불 들어오고 막 10% 이상 급등한다? 그러면은 투우할 때 빨간 거 보면은 달려드는 황소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달려들더군요. 자,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 고가로 마무리되고 52주 신고가를 가니까 아침부터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막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런 건 일단 피해야죠. 위즈코프 오늘 종가 얼마죠? 마이너스 2.5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단타의 제왕 투신이 이틀 동안 산 거를 다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란 거, 여기까지 주식이 빠질 수 있구나. 시젠은 여러분 공매도가 제기된 다음에 한 번도 거의 고점을 찍은 적 없고 이렇게 내렸는데 오늘 또 내리더군요. 아니, 오늘은 마이너스 5.56%까지 빠졌어요. 와, 여기서 이제 좀 지지해주고 이 정도 한 반등은 조금 주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다 깨버릴 정도로 공매도가 심하더군요. 오늘도 마이너스 5.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아니, 주가가 여러분 이렇게 6만원대에서 5%가 더 빠졌는데 공매도가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하려고 해요. 와, 거래량의 8.36%가 공매도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중에 시젠을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공매도 수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신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4.0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차트를 보시면 시젠과 완전히 판박이죠. 자,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랩지노믹스도 오늘 마이너스 4.5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도 크고 상승이 나와도 이렇게 윗꼬리를 내버리고 빼버리거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찌라시를 띄운 다음에 8.28%까지 상승시켜 놓고 종가는 4.2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오늘은 어제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시켰죠. 마이너스 5.58%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아마 내일은 아침부터 이런 종목을 급등시킨 다음에 장난칠 것 같아요. 자,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13.01%로 마감되었지만, 자, 보세요. 분명히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3,18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180원에서 갑자기 점프하더니 3,300원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니, 오늘은 제가 점심에 잠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3,000원대 약간 넘어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10%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걸 추격 매수했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매수 주체는 단타의 저항 투신입니다. 매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내일은 또 팔 겁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내일 또 팔 거고, 유인은 어디까지 한다? 분명히 3,370원 돌파해서 신고가 보여주고 개인분들 들어오면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
자, 거기다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U 플러스가 디즈니 플러스와 무슨 계약을 협상한다 이 뉴스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갔었죠. 하지만 저 뉴스 나온 다음에 오늘 꼭대기에서 공매도를 평소보다 상당히 많이 쳤죠. 지금 공매도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뉴스 뿌리고 반등 주고 또다시 이렇게 빼버리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최근에 너무 심해요. 자,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깨버리면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5일선이 깨지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정말 고민이 되더군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5일선 깨질 때 들어갔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코인도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길래 그거를 계속 똑같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세력들이 패턴을 바꿔버리면서 투매를 일으키면서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00만 원의 큰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중에 자리를 줘도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남들보다 더 밑에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침팬지처럼 그냥 5일선 터치를 하거나 5일선 위에 있으면 막 샀으면은 돈 버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일선 딱 터치하자마자 약간 반등이 나와서 종가 베팅을 했다? 그럼 그 다음날 수익 냈네요? 아닙니다. 자세히 잘 보세요. 마이너스 10.34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빠졌다가 그냥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걸 다 반납시킨 다음에 막판에 다시 올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종가 베팅 했으면 장중에 손절을 한번 해줬어야죠.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증시가 까딱하면은 진짜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급등을 하고 그 다음날 확 빼버리니까 스펙줄을 잘못 샀거나 아까처럼 자리가 좋아 보여서 들어갔다. 요즘 트렌드가 5일선 밑에서 사면 무조건 수익 나냐 하고 들어가면은 10% 급락, 20% 급락 나오는 거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 지금 뭐 백신 뉴스도 나오고 약간 느리지만 천천히 가고 안정적인 종목도 많잖아요. 그쪽을 공략하는 게 여러분 주식 인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코인으로 돈을 많이 날리니까 급등하는 종목도 당연히 따라 들어가고 싶고 손실금도 빨리 복구하고 싶죠. 하지만 저는 지금은 거의 많이 내려놨단 말이에요. 아침에 딱 보시면은 이렇게 막 52주 신고가 가면은 와 이거 진짜 더 쏘겠는데 그러겠지만 현실은 장 초반에 이렇게 20-30분 쏘고 바로 밑으로 내려 꼽죠. 돈을 크게 잃으면 막 여러분 무리한 베팅도 하게 되고 이상한 상상을 하게 돼요. 이게 막 52주 신고가고 상한가를 가려고 하니까 상한가 근처에서 사가지고 만약에 얘가 내일 갭상승으로 뜬다. 근데 내가 막 1억을 베팅했으면은 와 갭이 한 10%만 떠도 1000만 원 먹겠네. 막 이러면서 상 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밑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은 상한가를 가도 갭이 안 뜨는 종목이 허다하고 상한가 근처에서 빠지는 종목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막 손실이 커가지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이라던가 혹은 상한가 따라잡기 이거를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거를 해서 만약에 먹어도 익절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손실 이만큼 봤으니까 이만큼 더 먹어야지 기다리다가 수익 줬는데도 못 챙기고 나갈 가능성도 높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동반 매도했지만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수한다면 금융투자라던가 다른 기관도 코스피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거칠어진다면 금융투자라던가 혹은 다른 기관들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까지 그동안 매수했던 수량들을 어느 정도 매도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증시도 신고가를 돌파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미국의 고용노동 지표가 공개되기 전이라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돌파하려면은 일단 미국의 고용노동 지표가 발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고가를 갈 것인가 조정을 줄 것인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공개되는 미국의 고용노동 지표와 실업급여 청구자 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한동규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